LTV를 풀어준다는 거죠. 9억 원 초과주택은 LTV 20%로 규제가 돼 있고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이기 때문에 빚을 못 내고 있다. 대출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윤 당선인 공약이 LTV 70%로 일괄 완화. 생애 최초인 경우에 LTV 80%. 다만 DSR 규제 완화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기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일단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생애 최초든지 또는 이제 뭐 생애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동안은 집을 구입하려고 했다는 그 매수 우위 지수가 되게 높았다가 네네네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단 한 가지 문제는 그거겠죠. 지금 제가 볼 때 윤 당선인 쪽,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일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DSR이거든요. DSR. 네. 네. DSR이라고 해서 결국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LTV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70%지면 7억 대출 받을 수 있다. 그죠.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을 네. 그 사람 소득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비를 따져가지고 야 나 당신은 3억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돼.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이제 초보 투자자들 또는 이제 생애 최초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거든요. 네.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조금이라도 가격이 불안해질 것 같으면 네. 그냥 그거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라거나 네. 또는 DSR이란 얘기를 갖다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네. 일단은 조금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거 역시도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네네네.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사실상 강남 재건축 분위기 올랐고 2008년 초에 오르고 네네.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당시에 버블 세븐이라고 그 당시 유행하던 단어. 그죠. 그 지역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때 바로 했던 그 제도가 바로 LTV 규제, 그 다음에 DTI 규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거는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흔들겠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급등하는 거를 하지는 못하게 만들겠다. 네. 이런 심리가 내부에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DSR 부분을 지금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건들 거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생애 최초 부분을 70, 80으로 한다는 부분은 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들은 뭐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분위기가 조금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질 거라 하시는 건 괜찮다. 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다주택자들은 뭐 아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이분들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DSR 부분을 꽉 쥐고 있을 거다. DSR을 풀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 같은 경우도 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가격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럼 높은 아파트는 하기 어렵잖아요. 네, 높은 아파트는 하기 어렵죠. 네. 왜냐면 80%를 풀어준다 그래도 DSR로 묶이면은 내가 따져보면은 뭐 과거밖에 그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높은 네. 아파트는 퍼센티지로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가 뭐 얘기했던 6억 이하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0% 풀어주는 거 전부 다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DSR 이런 거에 영향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애 최초라든지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가 조금 더 낮은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또 수혜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 보면은 과거에도 사실 대출이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는 안 됐는데 가격대가 그때는 대출이 안 됐는데 DSR로 또 발라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LTV를 풀어주게 되면 풀리는 그 가격대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초저가는 아니고 한 5억에서
6억 중반 네. 그 사이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수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요층이 가능성이 확 넓어지니까. 되게 높은 게 아까 제가 지난장 사례를 살짝 계속 이명박 네. 대통령 시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2008년 초반에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오르고 그럴 때도 분명히 그쪽에서는 대출 네. 규제 DTI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올라갔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요. 2008년 그 봄이었었어요. 봄에 네. 급등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강남,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 모두 다 올랐는데 네. 강북에 2배 이상 올랐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네.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네. 그다음에 초고가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들은 숫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 초창기에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 숫자는 미미했고, 오히려 중저가에 해당되는 강북 아파트가 올랐다. 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 똑같이 그럼 강북이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때와 다른 환경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재건축 활성화 얘기하면서, 여기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일기 신도시예요. 그쵸. 저희 그 일기 신도시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일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라든지 예, 맞네요. 요거네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또 저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2대1 기사입니다. 분당 지금 난리 났어요. 윤석열 시대를 일기 신도시 뜬다. 네, 분당 난리 났고 평촌 전화 터지고 일산 주엽 인근으로 전화 많이 온다네요. 네,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이쪽은 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되게 고민 중일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대.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네.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여기에서 대출 규제를, 뭐, 풀어준다고 하는 것 같아. 생애 최초도 그렇고, 뭐, LTV 70까지 해준다고 그렇고. 네, 근데 네. 문제는 이분들의 어떤 그 자금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분들도 역시 그동안에는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신축 아파트는 이미 먼 산으로 지금 멀리 벗어나 버려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이 네. 동네가 아니면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동네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서울보다는 조금 낮은,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나름대로 인프라는 괜찮은 네. 이런 동네가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 뭐 개발을 위한 촉진법을 특별법을 만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이 글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당 집을 100억 부자님도 갖고 싶어 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닉네임 100억 부자님께서 분당 집 갖고 싶네요. 이렇게 네.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보면은, 지금까지 좀 좁혀보자면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을 할 만한 연한에 도달된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뭐 많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그 입주하게 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은 90년대 초반이에요. 네. 92년, 93년부터 뭐 96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네네네.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90년대 초중반이니까 2020년이니까 지금 30년이 네네.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지역, 일기 신도 지역들, 특히 이제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이제 분당, 평촌 쪽일 거고,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본, 중동, 일산, 네. 이 나머지 이 세 지역들까지도 지금 다 그 연안에 도달을 해버렸으니까 네.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요. 건강이 최고님, 닉네임이 억만장자면 진짜 억만장자인가? 농담입니다. 앞에 했던 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내용으로 살펴보면, 안전진단 이전에 있고, 일기신도시 중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자면, 일기 신도시인데 안전진단 이전에 있고 30년 차 된 5억에서 6억 이하 그런 거면은 좀 이번에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되겠네요. 그래 일기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네네네.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어느 동네가 좋다라고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아직 초반부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급 신도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네가 일단 분당이고 네. 근데 일단 분당은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분당이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평촌이 그다음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호재에 의해서 조금 분위기가 들썩거리는 동네는 나머지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단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기 네. 전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또 지난장에도 그랬었는데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좀 풀어주려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 다시 재건축할래. 이왕이면 완전 새 집이 더 좋아. 네네네. 이러면서 또 지연되는 상황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금적인 부분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기 신도시에 자금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이거를 갖다 너무 깊이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이게 좀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네네네. 그 보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5년 이하 신축은 좀 하락하고 준공 30년 전후 아파트가 당분간 시장 주도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 기대에 강세가 되고 있고 전국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KB에. 그럼 보면은 이거는 한국 부동산원인가요? 하여튼 20년 초과 아파트가 107.15 최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빠지고 있고 대선 후에 구축 아파트가 위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변화들이 맞죠? 예,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런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쪽에 대해서 문의가 수강생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수강생분들이랑 단톡방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단톡방, 밴드방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미 사실상 부룡님 수업을 들을 정도면 1주택은 이미 있으실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대못이 확실하게 빠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다주택자에 관련된 거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사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일단 세금 완화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세금 완화. 이미 내가 쥐고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네. 윤석열 그 후보 그 세금 완화 내용 중에서 네네. 종부세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종부세가 보통 뭐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면은 금액 어느 정도 그 가격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종부세 부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그 종부세가 그 보유 채수가 아닌 네. 그 가액이라고 그래서 네. 가격으로 좀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두 채, 세 채이더라도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 제가 임의로 표현하지만 뭐 10억이다. 네.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10억 미만이면 종부세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다 합쳐도. 네.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주택자인데 네. 그런 거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주택자로 또 투자할 때가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크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네.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일기 신도시 개발 다 좋고 하는데 네네네. 이미 좋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 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종부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액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조금 보유하거나 유지할 방법이 있구나. 네네. 그럼 좀 지연되겠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투자할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네. 따라서 나중에 시장의 방향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겠죠. 만약에 다주택에 대해서 주택 채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간다 그러면 네. 야, 싼 아파트들 좀 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윤석열 후보 그 당선인이 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액 부분을 얼마로 결정하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할 거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대로 두진 않을 거기 그죠.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적정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 구간 내에서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찾는 그런 풍선 효과들이 네. 틈새 시장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그 종부세 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아,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진단이라든지 30년자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2021년 이때 굉장히 좀 뭐 원주라든지 뭐 그 전에 2020년에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좀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종부세를 채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채수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어쨌거나 내가 갈 수 있는 최상급지, 상급지 선호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가액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겠네요. 판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그 공약한 것처럼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가 앞으로 시장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을 준비는 하시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시한폭탄처럼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이 사라졌다는 게 상승에 대해서 확신해서 매물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자. 이 입장으로 돌아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는 게 당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팔 거냐 말 거냐를 결론 지으려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장 조금 친화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분이 어쨌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내세웠던 공약을 보니까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니까 조금 유예해 준다 그러고 종부세 부분도 조금 완화해 준다 그러고 네. 여기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채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간다고 하고 네네. 이러니 조금 더 이번에까지 기다렸는데 다음에도 또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급증하던 매물이 대선 사흘 만에 줄었다. 강남 2.2% 떨어지고 서울 23개구 전부 다 매물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값 상승을 예측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관망해보자. 이런 입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집값 네네. 상승 자체를 본인이 확신하진 않았겠죠. 네네.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대선 사흘 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네. 왜냐면 실제 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현상에 따라서 만약에 재건축 단지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당선인이 실제 들어가서도 이거를 추진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급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해왔고 신규 공급이 네네네. 여기에 기존 물량들도 다시 또 회수가 된다 이러면은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겠죠. 네.